5천억 재벌 한태석 회장이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 연변으로 날아가 그의 며느리 박지은을 만난 후 그는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들의 사망 후 200억을 들고 야반도주한 파렴치한 배신자라 낙인 찍었던 며느리가 내 손자를 업고 동상으로 붉게 부르튼 손으로 이 비참한 식당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5천억 재산가 한태석 회장이 아끼던 며느리 박지은이 어째서 이런 곳에서 그의 손자를 업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인가? 대체 무슨 사연으로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 가슴 아픈 사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님 댁내 평안이 깃들고 자녀들의 앞날에 효도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하루담소가 실감나는 오디오북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거목 한태석 회장의 전용기가 중국 연변의 낡은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내려앉을 때마다 낡아 빠진 아스팔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활주로 끝에는 녹슨 철조망 너머로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천억 자산가인 그가 비서실에서 준비한 중요한 사업 미팅들을 모두 취소하고 이런 변방의 공항까지 날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의 행방 때문이었죠. 며칠 전 막내 손자 한민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모든 일정을, 모든 우선순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전용기의 계단을 내려서며 차가운 연변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있었고 마치 그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의 혹독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태석 회장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와 특수 경호원들은 사전에 파악해둔 중국 연변의 허름한 식당을 급습했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한자와 한글이 뒤섞여 적혀 있었고 입구에는 담배 연기와 마늘 냄새가 뒤엉켜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식당 안으로 진입하자 안쪽에서 술에 취한 조선족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경호원들은 삽시간에 그들을 제압했고 탁자가 넘어지고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회장은 최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 뒤편의 낡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은 냉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벽면에는 기름때가 누렇게 굳어 있었고 바닥의 시멘트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회장은 며느리 박지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겨우 2살배기 손자 윤성이를 등에 업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르터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트고 갈라진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야윈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뺨에는 수척함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한때 단아하고 우아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어린 손자는 누런 담요에 쌓여 있었고 작은 손이 어머니의 어깨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박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에는 공포가, 그 다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 후 200억을 들고 도주한 배신자라 여겼던 그녀가 이런 비참한 폐허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위엄과 권위를 모두 녹여버렸고 그저 손자를 잃고 며느리를 의심했던 한 사람의 늙은 아버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한 회장의 아들 한진성은 20톤 트럭의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가을날이었고 한진성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호를 무시한 20톤 트럭이 그를 향해 돌진했고 급제동 소리도 없이 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한진성의 몸은 10여 미터나 튕겨나갔고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그의 주변으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목격자들의 비명소리가 교차로를 가득 채웠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한진성은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고 그의 손에는 여전히 서류 가방의 손잡이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헌신적이고 착했던 며느리 박지은이 회사의 개발 자금 200억 원을 횡령하고 두 살배기 손자 윤성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회사 전산팀이 급히 조사한 결과 한진성의 사망 다음 날 새벽 회사 계좌에서 200억 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익명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최종 수혜자는 박지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믿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은 한 회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서재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기울였고 때로는 책상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체면과 어린 손자를 생각해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에는 단순 교통사고로만 발표되었고 며느리의 행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손자 한민의 고백은 모든 것을 뒤엎었습니다. 한민이 할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을 때는 늦은 밤이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민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한세아가 회사 내에서 대규모 횡령과 범죄를 저질렀고 동생 한진성이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보고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는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엄마를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할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민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한 회장은 손자를 바라보며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갈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진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태석의 큰딸 한세아의 회사 내 횡령 및 범죄 사실을 그녀의 동생 한진성이 알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회사에 남아있던 한진성은
누나 한세아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노크하려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이상한 숫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서류들과 모니터에 떠 있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진성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고 파헤칠수록 누나가 저질러온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누나를 찾아가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세아는 냉소를 지으며 동생을 밀쳐냈고 점점 더 대담하게 범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한진성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큰딸 한세아의 아들 한미는 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삼촌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었고 삼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한미는 삼촌 한진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삼촌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들어가서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말려보겠다고 할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한진성은 조카의 눈물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조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한진성은 그간 누나 한세아가 저질러온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회계 장부에 조작된 부분, 유령 회사로의 송금 내역,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불법 계약서 사본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에 넣어 한민을 만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누나 한세아가 더 이상 횡령과 범죄를 이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한민에게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카 한민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던 한진성은 교차로 앞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20톤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고 급제동 소리도 없이 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한진성의 몸은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고 서류 가방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 허공에서 회전했습니다. 그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을 때 주변으로 서류들이 흩날렸고 붉은 피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성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손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교차로 건너편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한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피범벅이 된 삼촌의 몸 옆에 쓰러져 울부짖었고 사람들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땅에 떨어진 삼촌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의 손잡이에는 삼촌의 피가 묻어 있었고 무거운 무게가 한민의 손을 짓눌렀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어머니 한세아의 횡령 정황과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된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 가방을 품에 안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미는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꺼낼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질러온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치밀함과 잔인함은 한민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삼촌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정확히 삼촌만을 겨냥해 돌진한 것, 급제동의 흔적조차 없었던 것, 그리고 사고 직후 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순 뺑소니로 종결된 것까지 모든 정황이 계획된 살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가 삼촌을 뺑소니로 위장해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리던 한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고 식탁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국 한미는 결심했습니다. 삼촌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이 증거들을 할아버지께 넘겨야 한다고요. 그는 모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늦은 밤 할아버지의 서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은 한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모든 증거를 폭로하며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의 악행을 막아주세요. 삼촌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한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고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태석 회장은 손자가 건넨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계장부, 송금 내역서, 계약서,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USB까지 쌓여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한 회장은 안경을 쓰고 꼼꼼히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손은 때때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최 비서가 전부터 수상하게 여겼던 기록들을 다시 꺼내 대조했습니다. 최 비서는 몇 달 전부터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회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진성이 수집한 증거들과 맞춰보니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한 회장은 손자를 돌려보낸 후 최 비서를 불러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큰딸 한세아의 모든 뒷조사와 한진성의 교통사고 배후, 그리고 박지은의 행방을 조사하라고요. 최 비서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었고 즉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설 탐정과 전직 경찰 출신 조사원들을 고용했고 한세아의 통화 기록, 이동 경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한진성의 교통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고 당시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최 비서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앞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고를 위장한 살인입니다. 한세아 상무가 동생 진성 도련님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한세아 상무는 중국 조직과 연결된 중개인과 세 차례 통화했고 사고 직전 트럭 운전사에게 거액의 성금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운전사는 중국으로 미립국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후 도련님의 아내 박지은 씨에게 200억 횡령 누명을 씌워 중국 연변 조직에게 넘겨 감금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지은 씨는 현재 중국 연변의 조직에게 강제 감금 중으로 확인되고 어린 도련님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한세아 상무는 박지은 씨의 명의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후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중국 연변의 조직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회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고 손은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회사를 키우기 위해 냉정하게 키운 딸이 결국 동생을 죽이고 며느리와 손자를 지옥으로 보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아니면 자책감이었는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에만 몰두하며 자식들에게 성공만을 강요했고 그 결과 괴물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최 비서에게 한세아의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할 것을 명한 뒤 즉시 특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중국 연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회사 전용기에 오르면서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기내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며느리와 손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짓눌렸고 주먹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용기가 연변공항에 착륙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활주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회장은 긴 코트 깃을 세우고 경호원들과 함께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은 낡은 도로를 달렸고 창밖으로는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슨 간판들, 금이 간 건물들, 그리고 쓸쓸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나갔습니다. 한 회장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그는 며느리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최 비서가 사전에 파악한 식당 앞에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확인했고 신호를 보내자 한 회장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입구에서는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풍겼고 안에서는 조선족 사투리가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깡패들이 일어섰지만 훈련된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탁자가 넘어지고 술병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회장은 최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낡은 철문을 열자 부엌이 나타났습니다. 부엌은 냉기로 가득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운 기름때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낡은 개수대 앞에서 박지은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2살배기 손자 윤성이가 누런 담요에 쌓여 엎여 있었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의 손은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진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야윈 얼굴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때 단아하고 우아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는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억을 횡령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고 있던 며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내 손자를 업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 한태석 회장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한 회장은 며느리를 불렀고 박지은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박지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잘못을 저지른 한 사람의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의심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나야. 고생 많았지. 정말, 정말 미안하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고 그의 눈물이 박지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박지은은 등에 업힌 잠든 아들 윤성이를 조심스럽게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윤성이를 지켜야 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눈물의 포옹은 그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을 씻어냈습니다. 한 회장은 박지은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괜찮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박지은과 윤성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했고 따뜻한 담요를 그들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한 회장은 며느리와 손자를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에 오를 때 한 회장은 다시 한번 박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거칠었지만 이제 곧 따뜻함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박지은과 손자 윤성이를 안전하게 귀국시킨 후 한태석 회장은 최 비서가 최종적으로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살인 교사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연변 조직으로의 송금 내역서, 트럭 운전사와의 접촉 기록, 그리고 박지은 명의로 위조된 횡령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한세아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큰딸 한세아를 회장실로 부르라고요. 한세아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높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딸깍거리며 울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한민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민은 창가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장부, 송금 내역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중국 조직과의 거래 기록까지. 자료들이 쌓여갈수록 한세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한 회장은 차분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야, 내가 동생 진성이를 죽이고 지은이에게 누명을 씌워 연변에 팔아넘겼더구나. 이 모든 게 내가 저질러온 횡령과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였지. 내가 키운 딸이 내 아들을, 내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했어.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며느리와 2살배기 손자를 지옥으로 보냈지.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세아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변명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것을 포기한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후회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회사는 결국 진성이 한테 물려주시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과를 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전 뭘 해도 안 됐어요. 아버지 눈에는 오직 진성이만 보였죠. 저는 단지 제 것을 가지려 했을 뿐이에요. 제가 일궈낸 것들을, 제가 만들어낸 성과를요. 한세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변명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딸의 변명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고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비서가 전화를 받자 한 회장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게. 살인 교사와 횡령, 감금 협박 혐의로 한세아를 즉시 체포하도록 해. 모든 증거 자료는 내가 직접 검찰에 제출하겠네. 전화를 끊는 소리가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세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 한민을 바라봤습니다. 한민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미나, 엄마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었어. 내가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거야. 엄마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한세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한민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양심을 지킨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작은 엄마와 윤성이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민의 말은 마지막 선고와 같은 말을 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한세아는 비틀거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회장실 문이 열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깔끔했고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한세아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낭독했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한세아는 수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늘 당당했던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부축하며 회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녀의 높은 구두굽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회장은 딸이 사라진 문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이 모든 비극을 낳았구나. 아이들에게 사랑이 아닌 성공만을 가르쳤어. 그 결과가 이것이로구나.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미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울고 있었고 한 회장은 손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한 회장은 며느리 박지은과 손자 윤성이를 옛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집은 한진성이 살았던 곳이었고 지은과 윤성이가 행복했던 기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따뜻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윤성이의 장난감이 놓인 선반, 그리고 한진성이 즐겨 앉던 소파까지. 한 회장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들이 살아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정이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아내의 사진이 한 회장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그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바로 잡았소.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지은이가 돌아왔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소. 미안하오.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은 한 회장의 뒤에서 2살배기 윤성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에게 다가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윤성이와 함께 아버님 곁을 지킬게요. 저는 다시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박지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따뜻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곧 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작은 엄마와 사촌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미는 무릎을 꿇고 박지은에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작은 엄마, 제가 엄마를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삼촌도, 작은 엄마도, 윤성이도 모두 제 잘못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민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고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지은은 따뜻하게 한민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준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지은의 말에 한미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고 그녀는 조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원에서는 윤성이와 한민이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박지은은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성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고 한민은 사촌 동생을 업어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서로를 지키는 신뢰로 세워지는 것이므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성공과 권력은 결국 이런 따뜻한 순간 하나만큼도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의 나뭇가지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겨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눈을 감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은 부드러웠고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소중한 것을 앗아가고, 때로는 용기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저희 하루담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과 여운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